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유통 경로 및 그 구조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통 경로라고 하는 것은 상품이 생산자로부터 소비자에까지 이르는 어떤 단계를 말하는 것인데, 즉 유통 경로라고 하는 것은 제품이나 서비스가 생산자로부터 소비자에게까지 이르는 어떤 단계를 말하는 것인데, 이러한 유통 경로는 마케팅에서 이야기하는 4P, 프로덕트, 플레이스, 프라이스, 프로모션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 4P 중에서 유통 경로인 플레이스가 통제하기가 가장 어려운 영역이라고 그런다.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한번 유통 경로는 한번 결정되면 변경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제조업체에서 어떤 상품을 도매, 소매, 소비자 이러한 유통 경로로 결정을 했다 그러면 그 경로를 바꾸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즉 철도를 한번 건설하게 되면 그 철도를 변경하기가 어렵다라는 그런 거 비슷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가격이라든지 프로모션 이런 거는 어떤 상황에 따라서 가격을 변경시킬 수도 있고, 또 프로모션 판촉 활동도 변경시킬 수도 있고, 취급하는 상품도 어떤 유통업체에서 취급하는 상품도 단종 취급하지 않을 수도 있다든지 추가시킬 수 있다, 이런 부분이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어떤 취급하고자 하는 상품의 유통 경로는 한번 결정되면 어떤 새로운 유통 경로로 전환되기가 어렵고 장시간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4P 중에서 가장 비탄력적인 요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유통 경로의 가치는, 그러면 유통 경로라고 하는 것인데 몇 단계를 거치냐고 하는 것인데, 유통 경로의 가치는 독립된 경제 주체들을 상호 연결시켜주는 경제 시스템을 만드는 예적 기능인 동시에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의 거래 수의 감소라든지 거래 촉진에 따른 거래 비용 절감에 기여하고, 궁극적으로 소비와 생산 활동을 왕성하게 하여서 경제 활성화의 역할을 한다. 그런 의미에서 유통 경로의 가치가 있다. 물론 이제 요즘에는 온라인의 발달에 의해서 생산자에서 바로 소비자까지 가는 그러한 시스템이 많이 발달된 것도 사실이에요. 그리고 물론 유통 채널도 있고 온라인도 하고 두 가지 채널도 병행을 하지만, 전통적으로 유통 경로라고 하는 거는 제품이 어떤 제조업체에서 도매, 소매, 소비자 이렇게 가든, 아니면 제조업체, 소매상, 소비자, 어떤 여기는 뭐 4단계, 여기는 뭐 3단계, 어찌됐든 이렇게 몇 단계를 거치느냐, 이런 거를 어떤 유통 경로라고 그러는데, 한번 유통 경로를 결정하게 되면 어떤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의 냉장고를 판매하는 유통 경로를 한번 결정하게 되면 그 결정된 유통 경로를 변경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삼성전자에서 삼성전자 자사 제품을 삼성프라자라고 하는 자기네 어떤 판매 법인에 주어서 그 판매 법인에서 소비자까지 판매하고, 또 한 축으로는 삼성전자에서 백화점으로 판매해서 백화점에서 소비자로 판매하고, 여기 이런 삼성전자는 투틀렉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투틀렉 간격 없이 여기에 또 다른 도매상을 준다든지, 그러면 삼성전자 도매상, 뭐 삼성프라자 이런 단계로 어떤 유통 경로를 개설하는데 시간과 비용, 또 비효율적인 거, 뭐 또 이런 부분들이 상호 연관돼서 변경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한번 유통 경로를 결정할 때는 심사숙고하게 결정해야 된다.
그러니까 일례로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어떤 상품을 뭐 도소매를 한다든지 아니면 제조해서 소비자에게 판매한다고 그럴 때 어떻게 유통 경로를 할 것인지를 감안할 때 한 번 결정되면 그거를 공급자와 그러니까 내가 어떤 A라는 사업자가 여러분들이 A라는 사업자를 냈고 상품을 거래를 하기 시작하면 그 파트너라는 것도 결정이 되고 또 그 파트너의 역할, 공급업자와 파트너의 관계, 그 공급업 그 파트너가 또 소비자의 관계 이런 것들 때문에 쉽게 변경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상당히 통제하기가 어려운 영역이다. 이런 걸. 그래서 그런데 이제 통제 능력이 기업 경쟁력인데 어렵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한번 결정되면 비탄력적이다. 유통 경로는 비탄력적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유통 경로의 어떤 사회 경제적 역할을 합니까? 제조업체에서 도매, 소매, 소비자 어떤 단계를 거치든 간에 그러한 유통 경로가 교환 과정을 소비자까지 상품과 서비스를 공급하는 어떤 교환 과정을 촉진한다. 그 다음에 제품 구색을 불일치로 안 한다. 제조업체는 제조업체라는 산지에서 소량 생산한 거를 도매업체에서 일괄 수집해서 소비자가 소량으로 구입하는 것까지의 어떤 구색을 서로 불일치하는 것을 서로 유통 경로가 완화시켜준다. 그 다음에 거래 표준화, 거래 조건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 가격이라든지 이런 거를 표준화시키는 역할. 그 다음에 생산자와 소비자의 연결시켜주는 거. 그 다음에 유통 단계에서 고객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거. 그 다음에 정보 제공이라고 하는 거는 제조업체에서 상품 정보는 도매업체에서 소매상 소비자, 그 대신 또 고객 정보는 그 반대 방향으로 소비자의 정보를 소매상에 취득해서 도매상으로 전달하고 또 도매상은 제조업자에게 어찌됐든 쌍방향으로 정보 제공 기능을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쇼핑의 즐거움 유통 경로의 어떤 역할로 쇼핑의 즐거움과 편의를 제공하는 역할, 뭐 이러한 역할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전방위적, 그러니까 유통 경로의 전방위적 경로, 후방 기능, 양방향 기능 이렇게 뭐 설명하는데 이 부분은 전방위적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생산자에서 소비자까지 가는 어떤 상품 공급 방향으로 가는 흐름상에서 기능, 그 다음에 후방 기능이라는 것은 소비자로부터 생산자 쪽으로 가는 기능, 양방향이라는 것은 생산자와 소비자의 양방향적인 기능, 이런 기능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물적 소유라든지 소유권, 판매 촉진은 공급자에서 이렇게 고객으로 가는 방향으로 유통 기능이 흐른다. 그 다음에 후방 기능이라고 해가지고 주문 및 상품 대금의 결정은 반대 방향으로 가겠죠. 반대 방향으로. 그 다음에 양방향 흐름이라고 하는 것은 수요와 공급의 연결이라든지 거래 상대방에 대한 조사라고 하는 이런 부분은 협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양방향이 되는 거죠. 위험부담 이런 것도 수요의 변화라든지 원자재 수급 및 가격 변화 등에 대해서 에 대한 계약, 재고 수준, 반품 처리 이런 것들은 서로 쌍방향으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방 기능 흐름, 후방 기능 흐름, 양방 흐름 이 부분을 전방 흐름이 뭘까 그렇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용어를 해서 전방 기능은 상품 물류의 흐름, 후방 기능은 일단 물류의 흐름하고 반대되는 주문 및
대금 결제. 주문이라고 하는 건 소비자가 소매상한테 하는 거고, 소매상이 또 주문은 도매상한테 하는 거고, 도매상이 주문은 제조업체한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문, 또 시장에 대한 정보, 대금 결제 이런 거는 후방 기능의 흐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양방향 흐름이라는 거는 협상이라든지 금융, 위험 부담 이런 것들은 양방향의 기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유통 경로가 소비재 유통 경로, 어떤 산업재 유통 경로 이렇게 뭐 나눠볼 수 있는데, 우리는 여기서 소비재 유통 경로를 중심으로 설명하자면 제조업체에서 바로 소비자까지 이런 부분은 방문 판매라든지 통신 판매, 인터넷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 다음에 제조업자에서 소매상을 거쳐서 소비자에게 가는 거, 이 부분은 할인점이라든지 백화점 이런 부분은 제조업 백화점에서 제조업체라든지 이런 데서 직접 받아서 소비자에게 상품을 판매하는 거죠. 그 다음에 보통 1년의 경우에, 대부분의 경우에 많은 상품이 예전에는 제조업자에서 도매, 소매, 소비자, 그래서 어떤 이러한 단계를 거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즘에는 상업시설이 발달해 가지고 대형 백화점하고 대형 할인점들이 번성하다 보니까 어떤 그 백화점하고 할인점의 바잉 파워가 세져서 그 사람들에 의해서 도매상이 침체되는 부분, 이러한 부분이 어떤 유통의 흐름의 주요 특색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서비스 유통 경로라고 하네. 이제 아까 그 소비재하고 어떤 산업재하고 다르게 서비스 유통 경로라는 건 뭐냐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미용실. 그러니까 미용실에서는 어떤 서비스라는 게, 미용 서비스라는 게 무형성이잖아요. 그리고 생산자와 비분리성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생산을 직접 해가지고 바로 소비자에게 전달해주는 그런 거기 때문에 서비스 유통 경로는 좀 특별하다. 그래서 서비스는 무형성과 생산자와의 비분리성이라는 특징으로 직접 마케팅 경로가 가장 일반적이다. 그러니까 자동차 수리라든지 미용, 호텔, 여객 수송 이러한 부분은 좀 유통 경로가 직접 제공하는 사람이 직접 소비자에게 직접 제공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죠. 하이브리드 유통 경로라고 하는 건 이제 온라인, 오프라인을 병행해서 장단점을 제거하면서 멀티 채널을 가지고 가는, 다수의 유통 채널을 가지고 가면서 장점만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어떤 그런 경로가 되겠습니다. 복수 유통 경로라고 하는 건 유통 경로를 투 트랙으로 가지고 간다. 제가 삼성전자 얘기를 했지만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이제 백화점 제조업체에서 백화점이라든지 할인점으로 가는 부분 트랙이고, 거기에서 바로 소비자에게 가는 트랙이 있거나, 아니면 또 하나의 트랙은 삼성전자에서 직접 자기네 삼성 프라자라고 가전 양판점이 있지 않습니까? 가전 양판점에 상품 공급을 해줘가지고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이런 단계를 거치는 투 트랙으로 간다는 거죠. 물론 이제 투 트랙으로 가는 업체도 있을 수 있고 또 여러 트랙으로 가는 업체일 수도 있죠. 그거는 이제 자기가 취급하는 상품이라도 조금 다음에 이야기를 하겠지만, 내가 하고자 하는, 판매하고자 하는 상품의 특성에 따라서 유통체는 어떻게 갈 거냐. 근데 여기에서 이제 경로 유형을 봤을 때 복수의 유통 경로를 가지고 가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설명드리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유통 경로 설계의 중요성 똑같은데, 유통 경로는 처음 이야기한 것처럼 아까 처음에 제가 충분히 설명했잖아요. 어떤 한번 결정되면 변경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장시간의 시간과 많은 자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사피 중에서 가장 비탄력적인 요소이다. 그래서 유통경로 설계가 중요하다. 근데 유통경로의 가치는 여기서 얘기한 것처럼 생산자와 소비자사의 거래수를 유통경로에 의해서 거래수를 감소시키고, 거래 촉진에 따른 거래 비용이 절감도 되고, 궁극적으로
소비자와 생산 활동을 왕성하게 해서 경제 활성화에 역할을 수행한다. 유통 경로가. 그래서 유통 경로가 중요한데 유통 경로 설계 시 필요한 사항은 설계하는데 어떤 고려하는데 필요한 사항은 고객이 기대하는 서비스를 좀 분석해야 된다. 우리 상품에 대해서 고객이 어떠한 서비스를 원하는지, 그리고 고객이 대기 시간, 우리 상품을 받는 데까지 얼마만큼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는지, 그냥 즉시 구매를 원하는 것인지, 아니면 주문하고 나서 뭐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주문하고 나서 요즘 보편적으로 주문하고 나서 막 한 달 이상씩 기다리잖아요. 그런 대기 시간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는 것인지. 그 다음에 제품의 다양성. 제품을 취급하는 상품이 한 가지 품목일 때는 한 가지 품목일 때, 또 여러 품목을 같이 취급할 때 유통 경로 설계가 다르다는 거죠. 그 다음에 소비자 입장에서 구매 가능한 제품의 최소 단위가 뭐냐. 박스 단위로 살 수 있는 거냐. 아니면 낱개 단위로 살 수 있는 거냐. 그리고 점포 숫자의 분포. 요즘에 그러니까 유통업체가 점포 숫자가 많아지니까 바잉 파워가 세져가지고 도매상을 무시하고 제조업체에게 직접 상품을 받는 것처럼 점포의 숫자의 분포라든지 이런 부분이 유통 경로를 설계하는데 상당히 다르다는 거죠. 그 다음에 유통 경로의 목표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또 제품의 특성, 바로 변질되는 상품인지 파손하기가 쉬운 상품인지 아니면 유통기간이 길어가지고 내구재라서 장시간 보관이 가능한 상품인지, 그 다음에 중간상들의 발달 정도, 도소매상들이 어떻게 발달되어 있는지, 그리고 경쟁기업의 특성. 내가 가전제품을 판매하는데 LG전자인데 삼성전자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여기에 따라서 유통 경로의 설계가 달라진다는 거죠. 그 다음에 자사의 특성, 뭐 도매상이면 도매상의 특성에 따라서 소매상한테 할 것인지 소비자하고 직접 거래를 할 것인지 이런 게 다르다는 거죠. 그 다음에 환경적인 특성, 요즘처럼 뭐 비대면이 활성화되는 시기에는 비대면으로 이렇게 사업 환경을 전환해야 되겠죠. 유통 경로 설계할 때 이런 부분이 상당히 이러한 부분을 고려해서 유통 경로를 설계해야 된다는 거죠. 유통 경로 설계 시 어떤 설계 시 분석사항으로 갭 분석이 있다. 갭 분석. 첫 번째, 갭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소비자의 요구사항과 기업이 할 수 있는 것들을 기업이 할 수 있는 것을 서로 분석해서 어떤 전략적인 결정을 한다. 그 다음에 공급사슬을 분석해야 된다. 공급사슬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공급업자의 흐름, 그 다음에 어떤 내부 사슬은 공급받아서 출고할 때까지의 흐름, 그 다음에 하위 공급사슬이라고는 최종 소비자에게 어떻게 전달할 것인지, 이러한 어떤 특성을 좀 분석해서 유통 경로를 설계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공급사슬은 원자재 업자로부터 공장, 창고를 거쳐서 소비자에게 최종 제품을 전달하는 것까지 모든 활동을 말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통 경로의 필요성. 유통 경로, 그러니까 유통 경로라고 하는 것은 도매상과 소매상을 거쳐서 이제 상품을 판매하는데 유통 경로가 존재하는 어떤 이유가 되겠죠. 첫 번째는 유통 경로의 첫 번째는 총 거래수 최소화에 관련. 이건 뭐냐면 중간상이 없다고 그러면 세 개의 제조업체 A, B, C와 세 사람의 고객 A, B, C가 있다고 그럴 때 A라는 사람이
A 회사, B 회사, C 회사 3번 거래가 되겠죠. 상품은 소비자 어떤 소비하고자 하는 상품의 거래수가. 그 다음에 B 소비자도 3개가 되겠죠. 그 다음에 C 소비자도 거래수가 3번이 되는 거죠. 그러면 총 거래수가 9번 일어나는 거죠. 물론 이제 인터넷으로 하면은 인터넷으로 한다고 그럴 때 배송 비용이 9번, 9번 들어가는 거죠. 9에. 배송을 어찌됐든 배송이라는 부분이 9번이 필요한 거라는 거죠. 9번. 그런데 중간상이 있다 그러면 거래수가 6회면 된다는 거죠.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그러죠? 그러면 3번의 거래 비용이 절감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중간상이 존재 이유가 이렇게 총 거래수가 최소화된다. 이런 부분이니까 어찌됐든 삼성전자에서 하이프라자 뭐 서울 대리점이라든지 무슨 뭐 이런 지방 대리점들이 없이 삼성전자 공장에서 직접 소비자까지 1대1로 하면은 그만큼 거래수가 많이 늘어나는데 중간에 중간상이 있어서 거래수가 줄어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분업의 원리. 분업의 원리는 뭐냐면 분업의 원리는 어떤 분업원리라는 전문성, 각 조직 개개인이 기능을 분담해서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다. 나는 도매 전문가다. 나는 소매 전문가다. 그래서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도매상, 소매상이 또 역시 집중 준비의 원리가 되는 거죠. 집중적으로 제조업체는 제조업체가 어떤 제조만 하면 되는 거죠. 판매는 신경 쓰지 않고 판매는 도매상하고 소매상이 하는 거니까 그러면 집중 준비가 되는 거죠. 또 도매상은 소비자를 신경 쓰지 않아도 돼. 아니, 전혀 신경 쓰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도매상은 소매상들의 의견을 받으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집중 준비가 된다. 그 다음에 변동비 우위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배송비 같은 경우 이런 거가 변동비가 10번 하느냐 9번 하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어떤 변동비를 전문적으로 배송업체가 하면은 그 비용이 우위가 된다는 거죠. 변동비 우위라는 거는 매출액에 따라서 어떤 변동비가 발생되는 부분이 어떤 그 유통 경로가 있음으로써 거래 횟수가 변동비라는 것이 배달비가 9회였지만 여기는 변동비 배송비가 6회로 줄어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직접 배송만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한테 맡겨주었을 때 배송 단가가 줄어든다는 거죠. 배송 단가가. 유통경로 결정 요인은 시장 요인. 그래서 시장이 어떻게 시장의 형태라든지 그다음에 고객 수라든지 이런 부분이 시장 요인이 되겠고 제품 요인이라고 하는 거는 단가나 그다음에 상품 부패 가능성 같은 경우에 중간상 요인은 중간상 이용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기업 요인이라고 하는 거는 자본의 크기라든지 경쟁 요인은 경쟁업체 차별화라든지 이런 부분이 됐고 경로 커버리지의 어떤 정책 요인이라는 건 정책을 제조업체, 도매, 소매, 소비자까지 할 것인지 제조업체에서 직접 소비자에 할 것인지 그런 어떤 유통 경로를 어떻게 커버할 것인지 그런 정책 요인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 다음에 경로 구조상의 어떤 갈등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의 요인에 의해서 달라질 수도 있다. 그러니까 결정이 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제조업체의 유통 경로의 지배 방법 어떤 부분 제조업체에서 유통 경로의 지배 방법 그러니까 내가 나의 대리점에게만 상품 공급을 해준다. 그러면 통제하기가 쉽잖아요. 아니면
그렇지 않으면 나의 상품의 가격의 준수라든지 나의 상품을 가격 통제하기가 어려워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의해서 어떤 유통 경로를 어떻게 지배할 거냐, 이러한 부분을 따라서 유통 경로를 결정하는 거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러한 요인에 따라서 유통 경로를 결정하는데 실제로 어떻게, 예? 유통 경로상 중간상, 그러니까 도매, 소매를 할 건지 중간상 수를 결정한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세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개방적 유통 경로라고 어떤 원하는 사람에게 상품을 공급해 주는다는 어떤 그런 자율적인 유통 경로.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전속적인 유통 경로. 나의 대리점이 아니면 못 준다든지 배타적 유통 경로. 세 번째는 선택적 유통 경로. 선별적으로 좀 심사해서 베타보다는 조금 더 느슨하게. 그래서 첫 번째는 개방적 유통 경로라고 해서 기업이 어떤 상품과 서비스를 취급하고자 하는 소매상의 상을에게 이게 좀 선택하지 않고 뭐 자율적으로 준다. 뭐 나의 상품을 원하면 좀 원하는 대로 준다. 왜냐하면 편의품 중 담배라든지 식료품 이런 것들은 담배는 담배꽃만 있으면 다 공급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편의점 수만큼 편의점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담배권이 있어야 담배를 판매를 하거든요. 그러면 모든 편의점에 대부분 상품 공급을 다 하잖아요. 뭐 소주라든지 소주, 담배 뭐 이런 식음료 이런 것들은 모든 편의점이라든지 소매점에 다 상품이 공급이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개방적 유통 경로라고 한다. 그런 부분을. 그다음에 전속적 유통 경로라고는 배타적 유통 경로라고 그래서 자동차 대리점이라든지 이런 거는 현대자동차 대리점에서만 자동차를 판매한다든지 그다음에 고급 가구 뭐 한생 가구라든지 이런 거라든지 뭐 한생 가구 대리점에서만 그 한생 상품을 구매할 수 있다는 거죠. 선택적 유통 경로라는 그 두 가지를 좀 섞어놓은 거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선매품에 주로 사용되는 전략으로 의류라든지 가전제품 이런 것들이 어떤 선택적 유통 경로를 사용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사항을 통제를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관점에서 개방적으로 원하는 사람들한테 거의 다 주는 방향이냐. 편의품이라든지 식음료 같이 아니면 전속적으로 어떤 대리점주에게만 주는 거라는 계약에 의해서 세 번째는 선택적으로 주는 경우 이런 세 가지 주요 세 가지 사례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한 유통경로 길이의 결정률, 유통경로 길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제조업체에서 도매사, 소매상, 소비자 이렇게 하면 유통경로가 길잖아요. 근데 짧다는 거는 제조업체, 소매상, 소비자. 그러면 어떤 한 단계만 거치면 소비자까지 가고 그런 단계가 유통경로가 길고 짧고 그런데 긴 경로가 있고 짧은 경로가 있다. 그런데 짧은 경로인 상품은 짧은 경로가 있는 상품은 전속 대리점한테만 주는 어떤 그런 전문적인 상품 이런 부분이 되는 거겠죠. 그 다음에 부패성 있는 상품 쉽게 얘기해서 서울의 어떤 서울의 대리점 그러니까 우유 같은 경우는 변질될 수가 있으니까 서울의 대리점에서만 그 상품을 취급해서 공급한다든지 이런 부분. 그 다음에 긴 경로는 일단 비부패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표준화된 경량품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유통 단기가 긴 경우는 구매 단위가 적거나 어떤 구매 빈도가 높고 규칙적인 거. 그 다음에 짧은 경우는 구매 단위가 크거나 또 구매 빈도가 낮고 비규칙적이거나 이러한 경로가 되겠습니다. 뭐 여러분이 좀 이해가 안 가는 것 수도 있고 그러니까 좀 제가
다시 한번 좀 설명하면 긴 경로라는 거는 제조업체에서 도매상, 소매상, 소비자까지 가는 유통 경로를 선택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생산자 수가 많다는 거예요. 소량 생산들이 많다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생산자 수가 많다는 얘기는 소량으로 생산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제품은 중간에 도매상에 수집을 해가지고 또 소매를 거쳐서 소매상에서 소비자에까지 일어나는 거죠. 뭐 농산물 같은 경우에, 수산물 같은 경우, 이런 거는 유통 경로가 길다라는 거죠. 생산자 수가 적다. 이런 거는 생산자 수가 현대자동차라든지 기아자동차, 그게 긴 건, 생산자 수가 적은 거는 자기네 대리점에만 공급해서 대리점에서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니까 유통 경로가 짧아진다는 거죠. 그렇죠? 그 대신 유통 경로가 긴 거는 자유로운 진입과 탈퇴, 유통 경로상의 자유로운 진입과 탈퇴라는 건 뭐냐면 제조업, 소매상, 도매상이라든지 소매상 이런 사람들이 누구든지 내가 도매업을 차려서 생선을 취급할 수 있다는 거예요. 현지에서 어떤 수산물을 수집해가지고 도매를 행위를 한다든지, 진입과 탈퇴가 좀 자유스럽다. 그런데 짧은 경로 같은 경우는 제한된 진입과 탈퇴가 된다. 그 다음에 긴 경로는 지역적 분산, 지역적 집중 생산, 이런 부분에 의해서 달라진다. 그 다음에 유통 비용 구조는 장기적으로는 안정적이다. 유통 비용이 장기적으로는 항상 그 상품은 그런 단계를 거치니까. 그런데 짧은 경우는 장기적으로는 불안정하고 최적화를 추구하는 방향이다. 유통 경로의 어떤 힘 원천이라고 해서 유통 경로가 도매상과 소매상 이런 사람 간에 누가 파워가 있느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힘의 원천, 그러니까 요즘에 방금도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대형마트라든지 백화점이 힘이 세지니까 백화점이 어떤 바잉 파워가 있잖아요. 그래서 유통 단계에서 상당한 파워를 형성하는 것처럼, 그래서 소비자에게 전달을 하는데, 그런 유통 단계에서 경로상에서 어떤 도매업체가 파워, 소매업체와 도매업체의 파워, 누가 더 그 주도권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관점에서 볼 때 힘의 원천이, 그러한 힘의 원천의 종류가 이렇게 한 5가지 종류가 있다. 그래서 보상적인 파워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보상적인 파워라는 어떤 제조업체에서 도매업체에게 상품을 공급하는 어떤 지원 정책이라든지 그런 판촉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나의 상품을 판매함으로써 내가 그 마케팅 비용을 지원해 주겠다고 하는 뭐 그런 류의 지원 정책, 판촉 예산의 배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보상해 주는 거. 나의 상품을, 그러니까 도매상이 소매상에게 우리 도매상을 이용함으로 인해서 판매한 부분만큼 어떤 지원을 해주겠다. 이러한 정책적인 부분 요소가 보상적 파워가 되겠고, 강압적 파워라는 거는 영업권과 같은 경우에 강압적 파워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러니까 만약에 롯데리아 본사에서 롯데리아 대리점에게 파워를 주는 거예요. 강압적인 파워. 그러면 대리점이 어떤 상권 보호를 1km는 반경 1km는 A라는 대리점이 갖고 있는다. 그런 것이 영업권을 준다는 거죠. 그거는 강압적인 거다. 그다음에 합법적 파워. 그거는 이제 계약 프랜차이즈에 의해서 계약 관계에 의해서 어떤 서로 권리와 의무를 행사하는 거, 이런 것들을 합법적 파워라고 한다. 준거적 파워라고 하는 거는 이제 내가 롯데리아 가맹점을 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긍심, 이런 것들이 준거적 파워가 되는 거죠. 전문적 파워는 어떤
전문적 파워는 교육, 훈련이라는 이런 거. 맥도날드를 취급하기 위해서는 맥도날드 대리 본사에서 어떤 전문적인 교육, 훈련, 어떤 레시피, 이런 상품 교육 이런 거를 통해서 가맹점주라든지 이런 사람들한테 전문적인 파워를 행사한다. 이런 측면에서 전문적 파워가 되죠. 그래서 어떤 그 유통 경로상에 도매상, 소매상, 소비자 사이에 어떤 힘의 원천, 누가 어떤 의사결정할 때 힘의 원천이 되는 어떤 수단으로서 이러한 5가지의 종류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유통 경로를 어떤 경로를 관리하는 어떤 파워의 원천으로서 이런 5가지 원천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유통 경로 조직은 또 전통적 유통 경로 조직과 수직적 유통 경로 조직이 있는데, 수직적 유통 경로 시스템은 이제 여기 보면 기업형 조직, 그다음에 계약형 조직, 관리형 조직이 이렇게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계약형 조직에는 도매상적인 조직, 그다음에 소매상 협동조합적인 조직, 프랜차이즈형 조직, 이렇게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프랜차이즈 조직은 제조업자와 소매업자의 프랜차이즈, 제조업자와 도매상 간의 프랜차이즈, 도매상과 소매상 간의 프랜차이즈, 그 다음에 서비스 회사와 소매상 프랜차이즈, 이렇게 여러 가지 어떤 경로상에 이러한 부분이 있다는 거죠. 프랜차이즈 시스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프랜차이즈 시스템이라고 하는 부분은 뭐냐? 여러분들이 다 잘 알고 있는 롯데리아, 우리나라 한국 토종으로 대표적인 프랜차이즈가 롯데리아, 애국계로는 맥도날드, 스타벅스, 이런 부분이 대표적인 프랜차이즈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어떤 업체라고 볼 수 있겠죠. 베스킨라빈스라든지 그다음에 던킨 도너츠, 그다음에 파리바게트, 이런 부분도 다 프랜차이즈 시스템을 가지고 운영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프랜차이즈 시스템이 상당히 유통에 팽배하게 퍼져 있기 때문에 프랜차이즈 시스템을 별도로 설명하는 건데, 개념을 좀 얘기하자면, 프랜차이즈 시스템은 프랜차이저, 그러니까 본사 프랜차이저가 프랜차이즈 가맹점에게 상표라든지 상호, 노하우, 기타 기업 경영 운영 방식을 사용하여 제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할 수 있도록 허가해 준다는 거죠. 그래서 상호 계약에 의해서 그 가맹점 본부에서 브랜드, 상품, 영업 지원, 경영 지원 활동을 가맹점주에게, 또 가맹점은 어찌됐든 그 로열티라든지 가맹 보증금 이런 거를 지불하고 어떤 사용권을 부여받는 거죠. 그래서 지속적인 프랜차이즈 계약을 통해서 지속적인 파트너십을 유지하는 것이 프랜차이즈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프랜차이즈 시스템의 형태는 체인점형 프랜차이즈점이 있고, 그러니까 직영점형 체인 사업이 있다. 직영점형 체인 사업이라고 대표적인 게 스타벅스를 이해하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점포가 본사 소속이다. 본사 소속. 그래서 그다음에 프랜차이즈형 체인 사업은 맥도날드는 본사하고 가맹점하고 투트랙이에요. 롯데리아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롯데리아하고 편의점, 이런 부분이 프랜차이즈형 체인 사업이다. 그다음에 임의 가맹점형 체인 사업. 임의 가맹점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프랜차이즈는 프랜차이즈인데 조금 더 협업에 의해서 자율적으로 가맹점의 취급 품목이라든지 영업 방식 등의 표준화 사업과 공동구매, 공동판매, 공동시설 사용 등 공동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어떤 자율적으로 조금 어떤 임의적으로 맺어 있는 탈퇴가
좀 쉬운 그런 가맹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뭐 임무 가맹점형 체인 사업은 여러분들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편의점 중에서 이마트 24가 조금 그 임의 가맹점형 체인 사업을 선택하려에 가깝다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정확한 임의 가맹점형 체인 사업은 그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데서 뭐 하모니 마트라고 이런 그런 어떤 회사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동네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모니 마트 이런 부분은 각각 개별적으로 독립체산지를 운영을 하면서 공동구매, 공동판매. 그다음에 가락동 농수산물 센터라고 해서 가락동 공판장 뭐 그런 여러분의 동네에 그런 부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가락 공판장. 그러면 이게 이제 슈퍼마켓들인데 가락 공판장 그러면 가락동에서 있는 공판장인가 이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농협 그러면 농부들이 운영하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것처럼 그래서 그런 어떤 체인 임의형 가맹점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익숙하지 않은 업체라서 뭐 탁 이해를 할 수가 없잖아요. 프랜차이즈 하면 CU, GS, 세븐일레븐, 그 다음에 직영점은 스타벅스, 그다음에 조합형 체인 사업 이거는 중소기업 협동조합법에 의해서 슈퍼마켓 협동조합 뭐 이런 조합형 체인 사업이라고 하는 중소기업 협동조합을 설립해서 뭐 문구협동조합이라든지 여러 가지 협동조합이 있잖아요. 그렇게 조합을 설립해서 공동구매, 공동판매, 공동시설 활용 이런 것들을 하는 형태의 체인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유통 경로 구조를 결정하는 이론 중에 연기투기 이론과 그 다음에 기능 이양 이론, 그 다음에 거래 비용 이론, 게임 이론 이렇게 네 가지 대표적인 게 있는데 사용자 대리 이론까지 있네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두 가지 이론 연기투기 이론과 기능 이양 이론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설명하고 나머지는 이러한 이론이 있다라는 정도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연기투기 이론이라고 하는 거니까 유통 경로를 제조업체, 도매, 소매, 어찌됐든 소비자 이렇게까지 하는데 어떤 유통 경로를 결정할 때 어떠한 부분이 영향을 미치냐라고 할 때 연기투기 이론으로 좀 설명을 해본다라는 거예요. 연기투기 이론으로. 그래서 뭐냐면 재고를 누가 부담할 것이냐 이러한 관점에 의해서 어떤 유통 경로가 많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재고 부담을 누가 할 거냐. 재고 부담을 누가 할 거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연기이론으로 할 거냐 투기이론으로 할 거냐에 따라서 유통 경로가 결정이 된다. 뭐냐면 연기이론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경로 구성원 간의 재고 보유에 대한 이념을 다른 구성원에 전가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도매로 하는 도매업체에서 소매상에게 재고 부담을 소매상에게 어떤 그 부여하고 또 부여한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 따라서 이 재고 소매업체가 가지고 있는 재고가 그 재고가 도매상에서 재고로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있고 투기이론이라고 하는 거는 소매업체에서 재고 부담을 자기가 직접 비용 부담으로 구매를 하는 경우. 그러면은 그런 거에 따라서 그 취급하는 상품의 어떤 관여도, 관심 이런 거가 달라지겠죠. 왜냐면 내가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슈퍼마켓 주인이에요. 주인이면 연기 이론에 의한 거는
왜냐면 재고가 있지만 그 재고가 내 재고가 아니고 내가 소비자에게 판매는 하지만 도매업체에서 상품을 우리 소매점에 매장에 갖다 놓고 파는 상품이야. 그러니까 도매상이 존재하는 거지. 그러면 도매가 내 소매상의 재고가 아닌 상품을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거야. 그리고 소비자가 판매한 부분만큼만 도매상에게 상품 대금을 지급하는 거라는 거죠. 그런데 투기이론이라고 하는 거는 소매업체에서 투기이론이라는 건 내가 연기하지 않고 직접 비용을 주고 제조업체로부터 상품을 1,000만 원어치 제조업체 직접 사다가 도매상을 통하지 않고 직접 사다가 소비자에게 판매한다. 그러면 도매상이 필요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 제조업체, 소매상, 소비자 이런 투기 이론에 의하면 투기를 한다고 그러면 그래서 투기라는 거는 내가 어쨌든 부담을 하고 재고를 소매상 입장에서 재고 부담을 상품의 이원 부담을 내가 진다. 그러면서 투기라는 의미고 연기라고 하는 건 재고 비용을 도매상에다 떠안는다는 거죠. 아니면 제조업체한테 떠안으려고 하면 제조업체에서 안 하려고 그러니까 도매상이 신설돼 가지고 도매상이 자기가 상품 재고 비용을 부담하면서 소매상들에게 상품을 공급하는 거죠. 그러면 소매상이 상품을 팔고 판매된 부분만 도매상한테 상품 대금을 지불해 주는 그래서 연기와 투기 이론에 의해서 유통 경로가 어떤 결정이 된다.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경로 구성원들 중 누가 상품 재고 보유에 따른 위험을 감수하느냐에 따라서 위험을 감수하느냐에 따라서 경로 구조가 달라진다는 것이다요. 경로 구조가 결정되는 것이다. 즉 고객이 요구하는 시점까지 최종 제품의 생산 공급을 가능한 연기시킴으로써 경로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다. 그러니까 경로는 어찌됐든 소매점 입장에서는 어찌됐든 연기시키면은 효율성은 있는 거죠. 소비자에게 판매된 부분만큼만 상품 대금을 결정하면 되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부분은 또 유통 경로는 좀 길어지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연기이론은 이걸 조금 더 자세히 보면 한 경로 구성원이 재고 보유에 따른 이용과 불확실성을 다른 구성원에 전가하는 방법이다. 소매상이 도매상에게 위험을 전가한다는 거죠. 만약에 그러면 수요가 보다 확실할 때 구입하거나 재고 부담을 하게 되므로 위험과 불확실성이 감소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소비자가 구매한 부분만큼만 내가 재고 부담을 하므로 그러니까 소매상 입장에서는 불확실성이 감소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제품이 큰 덩어리로 유통되고 비교적 분화되지 않은 상태로 유통되기 때문에 물류 비용이 감소된다는 거죠. 소매상 입장에서. 투기에 의하면 처음 생산 단계에서부터 차별화를 꾀하는 이론이다. 그래서 대량 생산에 의한 규모 경제가 가능하다. 제조업체 입장에서는. 제조업체에서는 이렇게 직접 소매상이 위험 부담을 안고 1,000개씩 주문을 한다고 그러면 어떤 생산하는 거에 대해서 규모 경제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다음에 주문 횟수를 줄이고 대량 주문 및 대량 수속에 따른 물류 비용과 재고 부족으로 인한 부가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다. 물류 비용은 도매상이 없으니까 좀 줄 수 있고 재고 부족으로 인한 부가 비용 어찌됐든 이용을 부담으로 인해서 재고를 확보해서 판매하니까 그런 비용이 감소되는 거죠. 기능 이항 이론이라는 것은 뭐냐? 기능 이항
이항이라는 건 뭐냐면 잘할 수 있는 기능을 이항시킨다. 이런 관점에서 어떤 유통 경로가 결정된다는 이론인데 단순하게 딱 설명하면 이거예요. 만약에 매출액이 증가되는데 매출액이 증가되는데 영업사원을 직접 고용한다고 그러면 한 사람이 영업사원 비용을 한 사람만 고용해 가지고 인건비만 주면 되기 때문에 유통비용이 매출액 증가하면서 이렇게 낮아진다는 거죠. 영업사원을 직접 고용하면 유통비용이 이렇게 낮아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똑같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어떠한 대안을 할 것이냐. 그러니까 특정 기능을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수행하는 구성원의 그 기능을 이양한다는 그럼에 따라서 어떤 유통 경로 구조가 좀 달라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뭐 식자재 트럭 도매사에게 식자재를 트럭을 가지고 직접 소매상에게 영업할 수 있는, 그러면 도매상을 별도로 두지 않아도 제조업체에서 트럭 도매상한테 상품을 주면 트럭 도매상이 식자재를 각각 식당에게 납품을 한다는 거죠. 시장 거래 비용에 따라서 유통 경로가 달라진다는, 그 다음에 개입 이론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 그 다음에 사용자 대리인 이론에 따라서 어떤 유통 경로가 달라진다는 건데, 사용자 대리인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주종 관계에 의해서, 그래서 대리인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대표와 어떤 고용인 관계, 그런 관계에 따라서 요점적으로 설명하면 대리인을 두고 그 대리인으로 하여금 수용하라고 하는 건데, 그거를 대리 비용을 최소화시키는 게 목적이겠죠. 그럼 위해서는 두 가지 요인이 발생되는 거야. 또 최소화하는데 통제, 내가 어떤 사장이 종업원을 고용하려고 그럴 때 종업원이 행동을 어떤 윤리적으로 행동하는지 이러한 부분을 관리 감독하는 그런 통제 시스템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거고, 아니면 인센티브 시스템을 주어서 알아서 스스로 하려고 하는 것을 동기 요인을 시키는 그런 두 가지 어떤 부분이 발달하고, 그 두 가지 요인으로 서로 통제가 된다는 거죠. 이런 부분을 어떤 사용자 대리인 이론으로 유통 경로가 좀 결정된다, 이러한 이론이 되겠습니다. 요약을 다시 한번 해보면, 유통 경로라고 하는 생산자부터 소비자까지는 개념이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고, 유통 경로의 가치는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의 거래 수의 감소, 거래 촉진에 따른 거래 비용의 절감에 대한 기여, 궁극적으로 소비자와 생산활동을 왕성하게 해서 경제 활성화의 어떤 역할을 한다, 유통 경로라고 하는 거는. 그래서 유통 경로의 어떤 사회 경제적 역할을 좀 볼 필요가 있겠고요. 유통 경로 시스템은 전방 기능 흐름이라고는 상품 공급의 흐름, 후방 기능이라는 상품 공급에 반대되는 흐름, 양방 흐름이라고 하는 것은 상호, 어떤 유통 단계에서 도매상과 소매상, 제조업체와 고객 사이의 어떤 협상, 금융, 위험 부담의 공유 내지는 그런 협의, 이러한 부분은 양방 흐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유통 경로가 서비스 유통 경로가 조금 무형성과 생산자와 비분리성이라는 부분, 이런 부분을 좀 이해하면 되겠고, 하이브리드 유통 경로라고 하는 것은 온오프라인 양방향으로, 복수 유통 경로는 투트랙으로 유통 경로를 가지고 간다든지 이렇게 하는 부분. 그 다음에 유통 경로의 설계의 중요성은 한번 결정되면 변경하기 어렵다, 비탄력적이다, 이러한 부분을 좀 이해하면 좋겠고요. 유통 경로의 필요성은
총 거래수의 최소의 원리. 유통 경로가 있음으로써 거래수가 적어진다. 그다음에 분업의 원리, 집중 준비의 원리, 변동비의 원리, 변동비 우위의 원리, 이러한 부분이 있다는 거. 그다음에 유통 경로 결정 요인은 시장의 크기라든지 고객의 수, 그다음에 제품 상품의 특성, 변질되느냐 안 되느냐, 그다음에 중간상의 특성, 그다음에 기업의 크고 작음, 그다음에 경쟁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그다음에 경로 커버리지를 어떻게 결정하느냐. 이 우리 상품은 제조업체 도매 소매로 할 거냐, 그러면 제조업체 소매 소비자에게 할 거냐. 그다음에 경로 구조상의 어떤 갈등 요인이라든지, 제조업체 입장에서 유통 경로를 어떻게 하는 것이 잘 효율적으로 통제하고 지배하는 방법일 거냐. 이런 거에 따라서 유통 경로가 달라진다는 거죠. 유통 경로 중간상의 수의 결정은 개방적 경로 전략이 있는 거고, 전속적 경로 전략, 선택적 유통 경로 전략이 있다. 개방적 유통 경로 전략이라고 하는 거는, 개방적 유통 경로 전략이라고 하는 거는 그 어떤 개방적 유통 경로는 원하는 사람들에게 모두에게 상품을 공급해 주는 거. 전속적 유통 경로라고 하는 거는 대리점에게만 상품을 공급해 주는 거. 선택적 유통 경로라고 하는 거는, 선택적 유통 경로는 선별해서 어떤 중간 정도, 개방적과 전속적의 중간 정도의 타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유통 경로 길이의 긴 경로와 짧은 경로의 를 선택하는 거, 어떨 때 선택하는 거에 따라서 좀 다르다. 그다음에 힘의 원천. 힘의 원천은 5가지의 원천인데 원천이 있다. 그다음에 경로 조직보다는 프랜차이즈 시스템에 대한 이해. 그래서 개념 프랜차이즈라는 것이 어떤 거냐. 그래서 프랜차이즈에는 직영점형 프랜차이즈 라고 그래가지고 스타벅스 같은 형태, 프랜차이즈형 체인 사업은 맥도날드, 아니 롯데리아, 임의형 가맹점은 좀 여러분들이 잘 알지 못하는 하모니 마트라든지 이런 부분, 하모니 슈퍼마켓, 조합형 체인은 중소기업 슈퍼마켓 협동조합, 이러한 부분이 되겠고, 유통경로 결정 이론은 연기투기 이론과 기능 이항 이론, 이 2가지를 중심적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기타 시장 거래 비용 이론, 게임 이론, 사용자 대리 이론이 이런 것이 있다. 이런 정도로 이해하면 되겠다. 좀 강의가 조금 길어졌는데, 이 부분은 제가 유통관리사 시험에 어떤 타겟을 맞춰서 강의를 하다 보니까 꼭 진도를 나가야 된다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좀 장시간 강의를 했습니다. 이상 강의를 마치겠습니다.